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버티고 지치다가 버티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마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치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지쳤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충전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전원을 끄고 마음을 충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조금 멀리 떠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 정말 잘 쉬었다, 푹 쉬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는 건데요. 자, 100% 마음을 꽉 채우고 다시 한번 여유 있게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운용형님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들을 또 운용형님께서는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고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그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운용형님의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 번쩍,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경청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 진단은 2부에서 이어지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미리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열어줄 테니까요.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반올림 100%님 오셨고요. 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벙벙님께서 뽀앵님 똥머리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올림머리, 똥머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자, 그리고 오늘 상장군 최님께서 또 일찍 종목도 남겨주셨는데요.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청계산님 그리고 해맘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WTN님께서 오늘 잘 견디셨나요? 라는 인사도 남겨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잘 견디고 잘 이겨내셨나요?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싸워주는 듯 하더니 오늘은 좀 심하게 지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지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계좌가 빨간불로 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또 명준우 운용형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르테님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형님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역시 지수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버텨주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버틴 것까지 오늘 한 번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고 지수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은 파란불이 좀 강했거든요.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제가 참 투자의 신 나와서 이상한 걸 자꾸 잘 맞춰드리는데 이게 사실 안 좋은 거를 잘 맞추시는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잘 맞춘다. 네. 이게 벌써 한 2달째 늘 드리던 얘기죠. 그러니까 1월 27일자로 네. 시장이 이제 우하향 박스권 접어든다 하는 거랑 맞아요. 그리고 이제 3월달 중순경이 되면 시장이 갑자기 또 이제 우하향 박스로 천천히 중심값만 낮추다가 갑자기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곤두박질 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그럼 대략 한 3월 20일에서 23일 정도 FOMC가 3월 23일 새벽이죠. 네. 예, 그 정도의 이제 저점을 또 잡게 된다. 그런 얘기. 결국 우하형 박스권론 그게 되겠는데 딱 그 시기 지금 딱 3월 중순이 되니까 역시
그동안과 좀 다른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오늘 이제 내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큰 타이틀은 예측 그대로의 시장, 우하양 박스권의 끝은 급락. 예, 우하양 박스권의 끝은 4거래일 급락이었으니까요. 예, 그건데, 우리 투자의 시인 TV 방송에서는 2월 2일이었죠. 2월 2일. 그러니까 1월 27일 그 기점으로 그 며칠 후인, 요때가 아마, 화요일 날, 1월 31일 화요일이 그 박준원 운영님이랑 그 2주 동안에 하루씩 여기 요일 바꾼 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방송을 드렸던 것 같고, 이 토마토 유튜브에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날 스트리밍 1시간 고 드렸던 그 내용인데, 그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그 한 3 내지 4거래일 정도 지수를 확 올려치고, 그리고 1월 27일이 되면 그때부터 우하양 박스권 지수가 그렇다고 막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급락이 나오면 다시 또 급반등을 주고,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을 주면서 중심값만 좀 낮아지는 우하양 박스권을 계속 거의 한 3월 한 10일경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이거는 이전과 그냥 뭐 똑같은 양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도도 이제 8월 달 중순부터 9월 달 넘어오는 시점까지 우하양 박스권으로 지그재그 하다가 마지막 4거래일은 이제 급락으로 종집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 말 10월 한 27일부터 시작된 또 이제 강세장, 오를 때는 항상 N자였고요. 한번 올려치고 또 3, 4거래일 정도 좀 쉬어가는 날짜 가져가고, 또 강하게 올려치면 이제 역시 또 우하양 박스권 접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11월 11일 기점으로 이제 우하양 박스권에 접어들어 가지고 12월 달 중순 중하순 정도까지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강하게 내리면은 또 반등 주고, 강하게 내리면 반등을 주다가 역시 이제 배당락과 신년 한 2거래일 정도, 거기서 이제 4거래일 음봉 때리고 나니까 이제 지수는 다시 또 N자형 상승 강하게 오르고, 또 지그재그 며칠 하고 다시 오르는 고양상들이었는데, 요러고는 이제 설 연휴 지나고 3거래일 후인 1월 27일부터 이제 우하양 박스에 들어가게 된다. 1월 27일부터 거의 3월 한 10일경, 예,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우하양 박스권 접어들다가, 그러고 이제 막판 시점들이 되면은 4거래일 그 이제 음봉 강하게 찍으면서 지수에 있어서는 대략 223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를 찍으면은 이제 또 그 흐름이 종결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역시 여기 이제 3월 달 중순 지금 시점 들어오니까 이게 우하양 박스권에서 뭔가 급락 내지는 폭락 분위기로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게 현재 지금 시장 특징이 되겠고요. 그 시점 보면은 이 단계별로 그걸 나눴었죠. 단계별로 이제 우하양 박스권일 때 그 특징, 그래서 그때 각 섹터별로도 요 우하양 박스권과 또 폭락 시점 이후에 돌아나가는 국면들을 1, 2, 3 그리고 4, 5, 6, 7, 8, 9 해갖고 7, 8, 9가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7번 국면과 8번 국면, 9번 국면에 있어서도 이전 사례들을 활용해갖고 그 섹터별 반등할 때 상승, 그리고 또 빠질 때 하락, 그런 걸 활용하자 하는 내용들을 방송드렸던 게 2월 2일 날이 되겠는데, 역시 딱 그 시점입니다. 3월 중순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 두들겨 맞아야 되는 2번과 5번 국면이 이제 다시 반복되는 시기가 되니까 지금 8번 국면에 딱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장대 음봉하면서 우하양 박스가 아닌 좀 급락 분위기, 그렇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게 현재 시기들 그렇게 지금 되겠는데, 현재 이슈에 있어서는 역시 좀 글로벌 이슈가 되겠죠. 항상 뭐 한국 자체만으로 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항상 작년도도 1번, 4번 국면 역시도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같이 동조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글로벌 이슈인데, 그래서 이거 차트 한번 요거 보고선 글로벌 이슈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똑같이 됐습니다. 그때 1월 27일 고 기점으로 해갖고 우하양 박스 나타나다가 3월 10일경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음봉을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요러고선 요 마지막 요 폭락 나오는 구간들, 여기 우하양 박스권 이후엔 마지막 국면은 4거래일 폭락으로 이제 종결이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점의 목표치는 또 그 시점 되면은 이제 또 한 2230에서 2250 된다 그 내용들이었는데, 딱 그 시기가 딱 주기적으로 정확히 또
반복돼서 딱 그 시점이 오니까 역시 음봉을 맞이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되겠고 네. 현재 이슈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 쪽 은행 이슈가 되겠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 급락 시기가 저는 지금 조금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는 CPI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FOMC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서 시장이 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3월 23일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의 시기가 조금 당겨진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맞아요? 3월 23일보다 조금 전에 바닥이 나온다고 했죠. 대략 3월 20일에서 3월 23일 10일이나 정도. 빨라졌는데? 10일이나 빨라졌는데? 아니 그때 바닥이 23일인가? 나오려면 지금부터 빠져야죠. 그때가 바닥이고 그 그쵸. 전부터 조금씩 예, 급락이 2230, 나온다. 2250을 3월 23일 FOMC보다 약간 앞, 대략 한 3월 20일 전후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려면은 이번 주부터 엎어지기 시작해야. 아, 벌써요. 그렇죠. 그래야 3월 20일, 23일 구간에서 시점을 찍게 되니까 시점으로는 거의 맞는 시점이고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도 3월 딱 중순 한 15일경 그렇게 얘기 드렸으니까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뭐 맞아요. 별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 지난주 얘기가 아니고 벌써 2월 한 달 초니까 전부터 네. 하셨던 이야기여서. 예, 그렇죠. 예.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된 요 이슈가 과거 뭐 서브프라임 이런 사태 또 재판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수가 많이 빠지겠죠. 당시 보면은 잘 오르던 그 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대세 상승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가 2007년도 7월 한 중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용어의 그 이슈 서브프라임 뭐 생소하잖아요. 무슨 뭐 그 당시에는 그렇죠. 생소하죠. 뭐 록 밴드 그룹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렇게 들으니까. 네. 지금이야 흔하니까 서브프라임 저거 해도 그렇지 그 당시엔 굉장히 생소하고 이건 뭐지 그냥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러다가 뭐 한 보름 정도 우뚝뚝뚝 빠지니까 그 당시 뭐 그 처음으로 이제 대세 상승기였던 게 또 강하게 이제 조정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베어스턴스 뭐 등등 해왔고 또 마지막으로 바닥 찍는 또 폭락 나오고 이제 조정이 끝났었는데 요거의 재판이 아니냐 하는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았고요. 지금 요건 굉장히 좀 특이한 지금 양상들이죠. 과거 뭐 금융위기 이슈하면은 역시 투자은행들이 또 무리하게 막 또 특히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쪽에 무리하게 막 이걸 이 규모를 벌리다가 어떤 뭐 사소한 쇼크에 의해서도 레버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던 게 과거에 이제 투자은행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요 SBV는 투자은행이 아니고 상업은행이 되겠죠. 기업들 상대로 그냥 아주 뭐 그냥 가장 기본 투자도 대부분 보면은 그 뭐 국채 미국의 국채 이런 거 관련된 투자가 되니까 그런 상업은행이 파산을 맞이하는 그런 지금 특이한 지금 이슈가 되겠는데 SBV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는 거의 최초로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채를 무리하게 투자해갖고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아가지고 망했다는 회사는 처음 보인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렇죠. 가장 보통 보면 안정성 자산 중에서도 그러네요. 안정성 자산이 미국 국채잖아요. 그쵸. 예, 국채 비중이 너무 많아서 망한 은행. 그리고 또 이게 뭐 증자안 발표하고 그러고선 불과 이틀이 안 됐습니다. 40몇 시간 정도인가? 예, 40몇 시간 만에 정부에서 바로 이제 뭐 파산 결정 내갖고 그냥 뭐 초스피드로 그냥 파산이 나고 그런 지금 특징적인 양상들이 있는데 이게 3월 8일 오후인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증자안 발표하고 뭐 그러고는 갑자기 다음날 이제 예금 인출 요구 급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 또 이제 막 또 매각하고 한 동안에도 뭐 그런 틈도 없죠. 거의 뭐 한 하루 반 정도니까 그러면서 바로 또 주가가 그냥 뭐 70% 이상 폭락하고 등등하고 바로 파산 결정 이렇게 되는 아주 그냥 뭐 스피디한 초고속 파산 지금 이슈가 되겠는데 그동안은 2000년대 이후에 상업은행,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의 이 파산 사태로는 규모가 지금 두 번째라고 하죠. 지금 한 두 번째 규모 상당히 좀
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벤처 회사들, 뭐 IT나 또 바이오 관련된 벤처 회사들 상대로 또 영업하는 은행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뭐 좀 긍정론, 그래도 최소한 과거 서브프라임의 전철을 밟을 우려는 없다는 긍정론에 있어 갖고는 요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워낙 현금 비율 자체를 낮게 가져가서, 그래서 보통 지금 미국의 전체 은행의 평균적인 현금 비율은 그래도 예금 대비로 한 17% 정도 가져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한 6.5% 정도로 극도로 현금을 좀 적게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런 개별적인 요인이지 그 은행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또 우려점, 현재 봤을 땐 또 우려점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사상 최초로 국채를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게 결국 채권 가격이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채권 가격 자체의 가치가 워낙 또 떨어지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파산으로 몰고 간 그런 요인들이 되겠는데, 앞으로도 뭐 연준에서 얘기하듯이 뭐 2%대, 꼭 2%는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라면 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별로 그냥 기우에 그치겠지만, 네. 글쎄 뭐 작년도 연말에도 그런 투자신에서도 경제 대전망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한 2018년, 19년까지 이자율은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수준은 요 정도로 가져가고, 또 뭐 2018, 19년도 되면은 또 이제 뭐 경제 대공황도 한번 오고, 그거는 너무 버블이 크게 일어났다, 그게 일시에 또 빠지는 그런 양상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도 드렸었는데, 네. 사실 뭐 2%가 아니고 뭐 4% 미만으로도 지금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더 강하게 더 많이 올라가느냐, 그 시점들을 1년, 2년 좀 스탑을 시키느냐. 지금 결국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르는 그 습관적인 물가 상승, 그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습관적인 물가 상승,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요소들과 지금 맞물려 가지고 계속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이게 물가 상승률이 결국은 금리 계속 올라가는 그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와 내년도 넘어갈 때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게 물가 상승률도 좀 잡히는 느낌들, 그건 아마 조만간 있을 이제 유가 폭락, 상품 가격 폭락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네. 올 봄과 이제 여름 넘어가면서는 유가 폭락을 필두로 해갖고 상당히 많이 빠진다고 봅니다. 거의 한 반토막, 현재 대비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한 30-40% 이상 그래요. 크게 빠지고, 또 뭐 각종 뭐 농산물 가격이나 뭐 등등도 크게 좀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는 올해와 내년도 넘어갈 때는 그래도 한 0.5에서 0.75%포인트 정도까지 올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조금 낮아지는 듯 하다가, 그러고는 이제 다시 또 내년도 하반기, 내후년부터는 거칠게 치고 올라가다 보면 연준의 금리가 거의 8-9% 이상으로도 올라가는 상황들이 2018년 정도에 나타난다. 근데 그때가 이율도 올라가지만 이 버블, 각종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버블이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는 대세 상승으로 느껴지는데, 굉장히 실물 경제와 사람들의 체감 그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가 2027, 28년 뭐 그런 피크를 향해 가는 시점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죠? 예. 짤막짤막하게 네. 예, 그 두 갈씩 항상 두 갈씩으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간단히 하다 보니까 저걸 붙이는 게 제가 항상 방송 뭐 할 때마다 네. 예, 항상 마음 먹고 들어오는 건데 오늘 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뭐 미괄식으로 그냥 막 줄줄줄 이러면 집중 안 되죠. 밤중에 방송 이렇게 하면 집중 안 아닙니다. 됩니다. 두 갈씩으로 탁 결론 내드리고 한두 가지 탁탁 하고선 이제 저 이유를 갖다 붙여야지.
아이고. 예. 그럼 잠깐 끊을까요, 제가? 네? 그래도 지금 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경청을 하시고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하양 박스권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었고, 지금 그 사이클에서 급락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급락 시기에 접어들게 된 지금 가장 큰 시장의 이슈는 아무래도 SVB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SVB 사태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그 여파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시장도 급락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타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관련해서 피해야 되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 급락의 시기에 들어온 사이클, 또 그 이유에 대해서 SVB 사태의 특징들을 좀 짚어봤다면, 자, 지금부터 종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그것들이 어떻게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SVB 사태로 인해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 금융주들이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마무리를 드리던 더 얘기, 하실까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지금 그래도 긍정론은 여기가 특수성, 현금을 워낙 좀 적게 갖고 있던 그 특수성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문제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이와 유사한 사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차츰 계속 그럼 조금 더 위태로운 쪽들이 조금 덜 위태로웠던 것들도 하나씩 영향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좀 시발점. 근데 앞으로는 어쩜 그럴 수도 있어요. 올해 내년이 지나고선 2025년도 이후에는 계속 이런 SBV 사태처럼 이런 건 계속 터지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터지는데 근데 또 증시도 계속 오르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 그래요. 실물 경기는 계속 안 좋아서 사람들이 힘들다 막 그러는데 또 증시는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 한 25년, 26년, 그래요? 27년, 28년. 굉장히 그것도 기이한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건 또 나중 얘기고요. 근데 또 지금 일각에서는 이 SVB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운영위원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그것도 하세요? 지금 조금 이게 기획성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 게 네. 일단 그 파산까지 거의 48시간이 안 걸린 부분들도 너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지방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어디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파산 결정 내리는데 이렇게 48시간 조속으로 딱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게 뭔가 인위적인 기획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게 그런 지금 그렇죠?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뭐 한 번 정도 조금 상반기 중에 두 번까지는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더 올리겠지만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뭔가 제 작년 연말 의견에서도 그랬었어요. 하반기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한두 차례 금리가 인하가 나타난다고. 네네. 그런 지금 상황들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요게 또 있긴 있어야죠. 지금 이런 뭐 은행 금융위기 관련된 어떤 공포감 그런 이슈들을 해갖고 포석 그리고 이제 유가나 상품 가격에 대한 또 급락. 그게 항상 보면 오늘도 이제 그 CPI 발표지만 CPI 발표 전에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유가입니다. 그래요. 전월 평균 이제 유가 수준과 전전월 평균 유가 수준을 놓고선 그 딱 이제 대비를 내면은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거기에 대한 근거는 결국 유가가 폭락해야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난다. 그렇게 근원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참고로 뭐 잠시 후에 4분 후에 발표할 그 CPI 본다면 뭐 별 그렇게 큰 저거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요? 수치가 크게 뭐 마이너스라 뭐 크게 플러스라 막 그걸로 수치 자체가 어떤 뭐 특색이 있는 수치 왜냐하면 전전월 유가 평균치랑 전월 유가 평균치가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시점에는 큰 변동들이 별로 없다. 작년 연중에도 봐도 평균 전월과 전전월의 유가 평균치 그게 급격하게 이게 어떤 위아래로 차이가 있었던 때가 네. 결국은 CPI 수치에 있어서 어떤 쇼크 내지는
호재로 또 작용하는 그런 양상들이어서 뭐 그랬다 하는 내용들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거의 작년도 연중 신저가로 우선 이제 며칠 사이에 급락하는 양상. 역시 직전 금융위기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한가닥 하던 종목들이죠. 막 망하니 많으니 파산했다 말았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이런 쪽들이 역시 주가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뭐 JP 모건이나 이런 쪽들은 뭐 이 정도까지 뭐 주가 충격이 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은행들도 은근히 요즘 좀 참 은행주 이것도 참 쓸데없는 걸 잘 맞춰요. 예. 그렇죠? 이거 생각나신 거 있어요? 이게 예. 똑같이 빠진다 이거 데칼코마니로 여기 올랐던 거 똑같이 빠진다고 맞네요, 말씀드린 그 맞네요. 방송일이 아까 그 2월 2일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연말에 이거 언제야? 연말은 투자의 신 방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유튜브 라이브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배당락 이후 시점 신년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폭등하는 종목은 우리가 뭐 기대하는 그런 섹터 종목이 아니고 은행주다. 은행주가 단기적으로 크게 폭등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작년 배당 요 전후 시점 연말에 드렸던 얘기고 그러고 진짜로 1월달 중하순해 갖고 폭등을 하고선 1월 27일 전후로 해갖고는 여기 올라갔던 거 그대로 데칼코마니도 그대로 빠진다. 예, 그 2월달에 네. 그대로 지금 또 빠지긴 빠졌죠. 근데 이쪽들이 시그널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시점 폭락이 나왔는데 국내 은행주들도 여기 너무 KB금융도 빠지네요. 네.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그대로 이게 수직 폭락이 나왔는데 그러고는 거의 한 1개월 가까이 3주 이상 등락 구간 보이다가 지금 새로운 지금 음메리 테스팅 만들고 새로운 밑으로 쑤시고 내려가겠다는 사이클이 돼 버리니까 이러면은 이 은행주가 변동성이 작아갖고 이런 등락도 막 주봉월봉에서 굉장히 크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국내 금융주들이 오히려 은행주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장기 막 주간 차트, 월간 차트에 있어서 막 상단부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한번 쑥 내려서 이제 밀려 내려가면은 또 이제 거의 아래쪽 이 상황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돼갖고 이 이슈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단발성으로 뭐 이번 주에 갖고 끝나는 그런 양상들보다는 최소 2, 3주 이상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많고 네, 네. 그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잠시 후에 얘기를 또 드리고요. 네. 길어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예. 길어진다면 그만큼 좀 대응 전략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짜봐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곧 CPI가 발표가 되겠죠? 채팅창에서도 이 CPI 발표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카운트다운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발표가 되는 대로 바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강의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VB 사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도 워낙에 금융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더욱더 가파르게 지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거 살펴봐야 할까요? 예, 역시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또 주가 위치들 볼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제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눈앞에 뭐 일간 차트 이런 거 보인 게 아니고 좀 중지 차트 한번 보인 겁니다.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이런 걸 봐서 지금이 어떤 이제 이슈가 발발했다 이게 단발성 하루 이틀 2, 3일짜리 짧은 이슈냐 아니면 어떤 또 좀 충격을 그래도 1, 2주 이상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고 있어 갖고는 그 좀 중기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현재 그 코스피의 월간 차트를 보면은 기본적인 운용력 생각은 그렇죠. 운용력에 뭐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도 계속 드리고 있는 그 얘기로는 지금의 요 상황들 이제 3월달 중순부터 4거래일 4개의 음봉 탕탕탕 찍고 2230, 2250, 3월 20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거기 딱 부딪히면은 거기서는 한 달 동안 머물렀다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바로 튕겨 올라가든 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8월달 중순 정도에 2620포인트 정도 찍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9월달 8월 중순을 필두로 해갖고 9월달 10월 초로 넘어가는 큰 폭락. 예. 큰 폭락. 그건 뭐 오히려 2000포인트, 1900포인트 이하로 한번 큰 폭락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세 상승기 2024년, 5년, 6년, 7년, 8년으로 이어지는 거의 한 4, 5년 동안에 4개의 큰 사이클을 가져가는 대세 상승기가 시작된다고 이게 기본적인 그 시황인데
여기가 조금 알쏭달쏭해요. 어쩌면은 그 9월, 10월에 있을 그 폭락의 흐름이 지금 여기 3월, 4월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일단 한 30% 정도는 본다. 만약에 고양상이 나오면 3월, 4월 흐름이 거의 뭐 그럼 또 한 1700대 되겠죠. 그러고 이제 두들겨 패는 그 양상이 나온다면은 6개월이 될 겁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6개월 동안 이제 1700에서 19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 권역을 보이고, 그러고 또 11월 이후에 이제 중장기 대세 상승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4년 내지 5년의 중장기 대세 상승. 근데 그게 기본 저의 뭐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 기본적으로 드린 기본안은 8월 중순 이후 9월 말 거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한번 강하게 두들기는 그 작업인데, 그게 지금 3, 4월 딱 이고 그거에 지금 시발점일 가능성도 30% 정도는 봐요. 지금 그 코스피 월간 차트 보면은 이번 달이 딱 이제 크로싱 나오는 달이죠. 지금 이거 뭐 거의 데칼코마니로 위아래 그대로. 사실 우리가 여기 이게 지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수라는 게 여기 2020년 3월 유동성 장세, 그것도 지금 돌아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코로나가 터져서 뭐 그 각 국가의 이제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봉쇄가 나타나고, 또 이런 무역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봉쇄가 나타나고, 그 상황에 지수가 왜 올라갈까요? 그것도 이렇게 한 2년, 3년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올린 거지? 이유가 뭐지? 없죠.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왜 있어야 되죠, 그럼? 유동성은 왜?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에서도 왜 유동성을 그럼 그게 유동성을 풀어준다는 거는 이렇게 너희들이 민생이 어렵고 뭐 저거 지금 교육도 안 되고 어려우니 거기에 있어서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유동성이지, 상식적으로는. 그쵸. 각 금융사가 됐든 국가가 됐든 무슨 기관들이 됐든 가지화하자고, 비트코인 가지화하고 주식 가지화하고 그냥 뭐 법을 만들자고 가지화하고선 간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근데 원래 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전도 그렇고 100년 전도 그렇고 항상 논리적으로 보면 돌아놓고 이게 다 이상하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 당시에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구나 하고 나도 동참하자지, 뭐 머릿속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견적이 나와서 투자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지금의 양상,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올랐던 유동성 효과 등등 해갖고 그 큰 랠리를 만들었던 그대로 이제 2021년 8월 이후에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이제 빠지는 작업들이었고,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죠.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제 여기 딱 한 2200 전후, 2200에서 2400, 2500 거기까지가 이제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펑 하고 올려치는 구간, 그리고 위에서 이제 좌우대칭 등락 구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요 2단계 구간까지는 벌써 한 작년 6월 달에 빠졌습니다. 6월 달에 이미 빠지고 6월 달 여기 10월 달인가. 그러고는 여기서 이제 등락 과정들이 거의 한 9개월 정도 지금 이어지고 다시 수렴점을 맞이했는데, 저희 기본적인 견해는 여기 하단부가 아까 또 2230, 2250인데 여기서 좀 더 왔다 갔다 놀면서 한 8월 달 저기 한 중순 정도에는 2620 정도도 이렇게 툭 부딪혀주면서 굉장히 이제 4중 바닥 찍고 이제 넘어가는 척 하는 찰나에 거기 갖고 이걸 이제 때려 눕혔다가 그러고 때려 눕히겠죠.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또 이제 한 2달 정도면 이제 또 붙여 놓을 건데, 요러고 이제 대세 상승기가 시작한다가 이제 기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보면 요 그림도 좀 이상하긴 하죠. 요 그림도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지금 딱 요 시점으로 보면은 여기 3월 달과 4월 달이 거의 한 1730, 1750까지 강하게 때려 눕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6개월 정도 950에서 1700대 중반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대세 상승기를 4년, 5년의 대세 상승기 시작한 게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이전 여기 사이클들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이게 오실레이터가 이제 여기처럼 2009년도처럼
한 번에 그냥 쑥 밀고 올라가는 그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구부리고선 이제 한 몇 달 또 이제 저거 하다가 그러고 이제 장기 대세 상승 이러고 이제 펼쳐지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월간 차트에서도 좀 의심점은 있는 시점입니다. 마침 여기에서 이슈. 근데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막 7월 달 중순에 거의 뭐 휴가철 분위기 나는 그 시점에 뭐 서브프라임 생소한 단어가 그게 나왔을 때 야 이게 엄청난 건가 보다 하는 느낌보다는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겠지. 그 전에도 뭐 어떤 이슈들은 많았거든요. 금융 관련된 그때도 뭐 이슈들도 많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뭐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2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세 충격이 이상해지고 차트를 또 이렇게 보니까 중장기 대세 사이클이 그 1, 2주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런 현상들. 물론 지금은 벌써 한 선제적으로 거의 뭐 크게 4개의 하락 파동이 있다면은 큰 3개의 파동이 나온 그리고 종목들에 있어서도 거의 뭐 이제 충분히 바닥권 어느 정도 또 만들어 놓고 그런 시점인 차이는 있는데 바닥권 만들어 놔도 거기서도 또 이렇게 한번 후벼 팠다가 또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코스닥 일간 차트. 네. 코스닥 일간 차트.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정말. 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우리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쵸, 했었는데 자, 이런 리스크가 딱 터지고 나서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은 포착이 됐어요. 지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문제는 될까요? 지수가 지금 빠진다가 문제가 아니고 아일랜드 리버스가 큰 문제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일랜드 리버스 완전 이게 독약 같은 아일랜드 리버스가 지금 거기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이게 코스닥 관련해 갖고는 코스닥 디커플링론 요거는 그때 우하양 박스권 저거 할 때도 그때도 드리긴 했었어요. 1월 27일 코스피는 이제 우하양 박스권 들어가고 3월 달 중순까지 우하양 박스 하다가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음봉 폭락 급락 국면들 맞이하면서 3월 20일에서 23일 국면까지 빠진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코스닥은 디커플링으로 코스피는 우하양 박스여도 코스닥은 계속 밀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냐면 802포인트 주간 차트에 굵직한 그 음운대가 뭉쳐 있는 대략 한 802. 어떨 때는 또 이게 805라고 한 적이 또 있고, 어떨 때는 802라고 한 적이 있고, 802, 805 그거를 1월달 말 거기서도 계속 802까지는 어떻든 코스닥이 간다. 근데 802 이후에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코스피와 함께 또 이제 또 커플링이 될지 그거는 802포인트 부딪히고선 또 방송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마침 802 부딪힌 게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지난주 금요일인 그 8월 802포인트 치는 그날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월요일,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투자의 신 방송하는 금월화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 2차 전지도 주로 이제 딱 그 7인방, 월간 차트 살아있는 7인방, 그리고 또 이런 딱 그런 특정 종목만 이렇게 올려치다가 그 지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은 이제 대세가 확산된 것처럼 거의 하루에 막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 막 한 20, 30종목을 거의 10% 이상씩 막 폭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 전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그랬어요. 그게 딱 802포인트 부딪히는 그날부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흐름이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 이제 거래일인 월요일 날도 이어지고, 근데 월화하고선 이제 2차 전지가 또 이제 또 소강 상태가 되니까 화요일 날은 또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또 막 10%대 이러고 폭등시킨 종목들을 막 이제 속출시키고, 그래서 운용력이 보기엔 오히려 그 파란색 구름대, 주간 차트의 파란색 구름대를 이제 꾸역꾸역해서 코스피는 지난주도 코스피는 원래 갈 길대로 간다고 했죠. 예, 우하양 박스권 이제 3월 이제 여기 중순 여기서는 또 이제 2230 찍으러 가는 그걸로 간다고 했는데 코스닥은 계속 디커플링이 나올 거다. 802를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송으로 여기서 이제 끝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네. 근데 운용력은 속았습니다. 예, 진짜로. 아마 많은 분들도 속았겠지만 그 지지난주 금요일 그 날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지는 3일간의 분위기는 이건
거의 코스닥이 기존과는 달리 섹터 종목들도 막 확산을 시키면서 순환매를 강하게, 그리고 특징이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이제 섰다, 소재 부품 장비를 이틀 동안 폭등을 시켰다가 섰다면 바로 엔터테인먼트 뭐 바이오 이게 빠져서 오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대로 그러고 있으면서 이게 오르는 그 양상들은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봤는데 네. 속았죠. 이게 왜 속았냐면은 뭐 여기 오늘 빠져서 속은 게 아니고 네. 결국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아일랜드 리버스가 돼 버렸죠. 결국은 지난주 거기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기서의 4일 동안 왔다 갔다 하던 그 영역이 결국 섬에 갇히게 하는 대중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막 흥분을 일으켜갖고 갇히게 하는, 뭐 저까지 막 속았으니까 고양상들을 주고 바로 개파락 맞고 빈둥빈둥 음봉인데 요건 선골 반전. 또 이제 하락장에 접어든 건가요? 코스닥이 또 코스닥도 당분간 안타깝네요. 일어나기 어렵죠. 여기도 코스닥이라도 좀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어떻든 뭐 3월 20일, 23일 날 또 네. 가서 거기서 또 판단을 드리겠지만 이제 3월 20일, 23일이 왔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반등하든지 지지가 됩니다. 혹은 그게 아니고 요번에는 확장이 됩니다. 또 판단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 3월 20일, 23일까지는 여기도 역시 뭐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중요한 순간마다 거의 교과서적인 패턴들을 꼭 만들고선 어떤 사람들, 뭐 헤드앤숄더가 됐든 특히 아일랜드 리버스의 왕국, 섬나라라 그런가 봐요. 니케이는 과거 2020년도 2월 달 우리나라 뭐 종합지수 800포인트 한 달 동안의 수직 폭락 때도 니케이만큼 FM으로 다 그려놓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아일랜드 리버스 그냥 착착 심어놓고 뭐 헤드앤숄더니 뭐 별의별 거 다 갖다가 딱 심어놓는 특히 아일랜드 리버스에 엄청 거의 뭐 심지어 이런 뭐 단기 뭐 폭락장 이런 거 가져갈 때 꼭 아일랜드 리버스 꼭 만들어 놓잖아요. 갭으로 붕 띄워놨다가 이틀 가둬뒀다가 갭으로 다시 뺐다가 엎었다가 이런 게 뭐 꼭 있는데 여기도 역시 코스닥뿐만 아니고 니케이도 지금 지난주 흐름에 있어갖고 갭으로 붕 띄워서 이제 뭔가 돌파하는 척 만들었다가 아일랜드 안에 또 작은 섬, 여기 뭐 저기 막 섬 안에 또 작은 섬까지 또 그걸 만들어가면서 아일랜드 리버스를 이러고 만들고 그러고 지금 시작된 양상이라 여기 하루 이틀 반짝이 오르다 이거 하나 나오면 기본 짧으면 한 2주, 길면 더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썩 좋은 시그널로 보이진 않는다 그런 지금 부분들이 되겠고요. 네. 다우존스도 나스닥이나 또 여타 증시, 뭐 아시아권 한국이나 이런 쪽도 최근 보면은 연말 연초에 갖고 이제 쭉 빠졌다가 또 뭐 반등 나왔다가 막 이런 국면이라면 다우와 유로스톡스 이런 쪽들은 사실 굉장히 견조했죠. 작년도 한 10월 달, 11월 달 넘으면서 바로 그냥 뭐 빠졌던 거, 작년도 연중 빠졌던 거 올려 붙여놓고선 뭐 연말 연초도 나스닥이나 여타 증시, 이머징 증시 아무리 기복이 있어도 쫙 버티고 있었는데 얻어 터지기 시작했죠. 지금 처음 이제 얻어맞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안 좋아요. 이게 오히려 여기 한 2달 이상 이거 버티다가 지금 얻어맞는 구조인데 이거 또 교과서 나오죠. 확장형 패턴.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는 교과서, 저 서점 갖고 책은 책대로 맨날 봐도 또 실전 요구할 때는 그냥 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저 볼 때는 패턴을 항상 네. 공부할 때 따로, 시험 볼 때 따로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지나야 보이니까. 이게 또 지금 그럼 그 가장 또 좋지 않다는 또 이제 확장형 패턴이거든요. 계속 지금 거의 한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한 9개월, 10개월 차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고점도 점점 이제 슬금슬금 높아지는 반면 저점도 낮아지면서 결국은 이게 또 하락 신호의 또 시그널들이 되는. 그럼 얘네 만약에 여기가 확장이 3월 20일, 23일 국면 거기서 뭐 멈춰지는 거에도 그렇겠지만 요 확장이 움찔하다 보면은 여기 거의 한 26,000포인트, 26,500포인트 거기까지 그냥 또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라서 다우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현재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넘어가는 국면들이 있어서는 가장 또 못난 짓을 할 가능성이 또 많은 게 다우존스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결국은 뭐 저 한번 찍기는 찍어야 되고 붕괴가 나와야 되는 9,000포인트인데 결국 그 나오는 시기가 올 가을이 아니겠냐. 계속 강한 척 하다가 한 8월 중순에서 9월 달이 아니겠냐. 그 9,000 깨는 그 시점들이 그걸 한번 깨야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안 깨면 이거 절대 대세 상승 같은 거 없습니다. 이걸 한번 언젠가는 뭐 언젠가도 뭐 내년 내후년은 아니고요. 아마도 운용력이 봤을 때는 8월 달 중순에서 9월 넘어가는 그 시점 거기까지는 계속 강한 척 하다가 거기 가고 한번 팡 깨고선 그러고 이제 출발하는 고구도가 될 걸로 봤는데 어쩌면 여길 수도 있겠다. 여기 지금 3, 4월 요 국면일 가능성도 일단 한 30% 정도는 어차피 저기까지는 똑같거든요. 3월 20일, 23일까지는 어차피 거기서 확장이 될 거여도 딱 2230, 2250인 거고, 확장이 안 되고 일시적인 또 이제 뭐 충격하고선 다시 우하양 박스권에 4일 음봉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나가는 패턴에도 거기니까 그건 다음 주에 거기 가서 다음 주면 벌써 3월 20일이죠. 21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판단해도 되는데 일단 요럴 가능성도 3월 20일 이후도 확장될 가능성도 30% 이상은 일단 좀 고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현재 지금 시점이고요. 그 S&P VIX가 근래 보면 또 어제는 뉴욕 증시가 장전 한 8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 때 9시 때는 막 또 엎어지는 척 하다가 또 장 시작하고 썸머 타임으로 이제 10시 반에 시작하고선 뭐 한 11시 때는 뭐 플러스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도 보이고 종가는 그냥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근데 VIX는 또 빠지지가 않아요. VIX는 어제 그저께 어제도 뉴욕 증시 오히려 좀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어도 VIX가 계속 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거의 한 19 정도 수준까지 계속 눌려 있었던 VIX 수준이 최근 또 한 며칠 사이에 한 20대 중반, 중후반 그 정도까지 지금 올려치는 양상들인데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면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들을 봐야겠죠. 국내 주식들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뭐 다음 주까지 여기는 찍긴 찍어야 되는데 여기 한 57,500원 정도 되겠죠. 또 계속 강한 듯 하다가도 또 한두 주 안 본 사이에 보니까 결국 요 라인까지 또 내려와 있죠. 요 라인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거기서 여기가 이제 복병이죠. 이게 만약 깨진다면은 꽤 많이 열려요. 여기 한 7,500원. 지금 그걸 뭐 깨진다 안 깨진다는 다음 주에 뭐 판단을 해도 되겠지만 57,500원이고 깨지면은 삼성전자가 결국 또 찍어야 되는 거 한 43,000원. 거기 43,000원 지수 충격이 꽤 있겠죠. 거기까지 다이렉트 또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결국 여기서 왔다 갔다 버둥키고 하다가 8월달 중순까지 버둥키다가 가갖고 거기 8월 하순 9월달 가서 갔다 여기 찍느냐. 근데 지금 찍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가능성들. 근데 이게 찍고 나야 이게 뭐 지금 뭐 적자고 뭐여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걸 다 찍고 나야 이게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또 열리고 상승기로 전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와야 되는 그건데 다음 이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봐도 또 이게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또 뭐 챗 GPT 저 생성형 AI 하고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게 막 큰 모멘텀이 될 것처럼 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드렸죠. 뭐 과거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처럼 뭐 한 달 반짝하다가 뉴스에서 이제 또 챗GPT 얘기, 생성형 AI 얘기 쑥 들어갈 거다. 물론 그 시장 자체는 앞으로 3년, 5년 계속 크게 발전을 할 거지만 주식시장 내에서의 이슈로는 바로 또 잊혀진 그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사이에 또 꾸물꾸물 지금 또 흘러내려왔는데요. 여기도 좀 좋은 양상들은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는 아까 삼성전자는 바로 뭐 부딪힐 가격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이닉스 이런 것도 한 67,000원 그런 라인까지는 일단 또 한번 찍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 시점으로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지금 작년도 4분기와 올 1분기 넘어가는 시점들이 적자 전환의 시점들 아니에요. 또 뭐 SK 하이닉스도 올해 대략 보면 한 7, 8조 이상은 그래도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사실 중심값이 이걸 뻗어서 추세가 나온다는 걸 이걸 막 기대하는 건 사실 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고 하인데 맞아요. 일단 조정 받을 때는 조정을 또 받으면서 밑에서 또 손바뀜도 잘 나오고 하면은 또 추후에는 또 매력 있는 종목이 되니까요. 뭐 그런 면들 되고. 네. 그리고 삼성 SDI 이제 뭐 더 이상 뭘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예? 저 뭐 삼성 네. SDI인데 예. 어쨌든 또 어디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또 뭐 그럴 거예요. 뭐 막 사고 싶은 욕심들보다는 조금 막 또 겁도 나고 그런 자리들이 되는데 이것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니까 갖고 났는데 시그널이 역시 좋진 않죠. 역시 좋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LG화학.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시그널은 그렇게 뭐 좋은 상태들 아닙니다. 이쪽은 그렇게 뭐 반등폭이 크진 않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포스코도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승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시그널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위에서만 이러고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계속 이런 건 반원이 막히는 반원들이잖아요. 주로 올라갈 땐 뭐가 나타나요? 중간 가격이든 아니면 위에 가격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같은 반원이어도 이 위를 잘라놓은 반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품어대는 이 반원들이 나와야 이건 밑에서 나오면 뭐 더더욱 영향가가 있는 거고 위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위쪽 이 반원은 결국은 추세적으로 그렇게 막 좋은 얘기들은 아닌데 뭐 LG화학도 그렇고 또 이게 네 번째는 의미가 있죠. 직전에도 네 번째는 결국 무너지는 자리가 됐고 여기도 네. 지금 올라가는 듯하지만 네 번째 자리들인데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들은 아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아래가 좀 열리는 국면들 그리고 오실레이트 RSI 시그널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단기적인 좀 얘기들을 하는 그런 자리들. 네이버도 요것도 이제 작년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헤드앤숄더 만들어 놓고 하락 사이클 큰 하락 사이클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니까 역시 11월 달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로 가는 그리고 연말로 가는 그 반등장에서는 꽤나 반등을 했는데 혹시 또 지금 다시 또 뭐 이탈하고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이게 1, 2, 3, 4가 나왔다고 바로 대세 상승이 쭉 도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는 등락권이죠. 밑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강한 듯 약한 듯 강한 듯 약한 듯 이거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는 담금질을 해야 추세가 전환되고 대세 상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하단 밴드 속에서 약간 높은 위치는 또 안 좋은 위치예요. 하단 밴드 속에서 공포를 주는 위치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메리트 있는 위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뭐 썩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하는 내용들.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권들도 그렇고 일단은 뭐 3월 20일, 23일 거기까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하향 사이클의 그 마무리 급락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급락과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이 급락 시그널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시그널들 때문에 시장을 좀 견뎌내기가 불안도 하실 텐데 어떻게 소화를 해내고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저녁 9시고요. 토마토 투자자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공개 방송 꼭 참여를 하셔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